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반가운 분을 초대했습니다.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정말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하셔서 또 많은 인사이트를 우리 이정윤 세무사님 방송을 통해서 얻으셨다고 아주 그런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 좋은 말씀 드려야겠네요. 네, 오늘 좀 기대하고요. 일단 오늘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질 때가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들이나 환경에 의해서 큰 손해를 볼 때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연초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주식 투자하던 투자자들은 정말 엄청나게 큰 손해를 봤었죠. 우리 이정윤 세무사님도 그때 한참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그러다 보면 큰 손해를 보지 않았었나요? 3월 달에? 네, 일단은 제가 늘 이렇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은 아무리 슈퍼개미건 아무리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이건 이 시장을 이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긴다는 뜻은 뭐냐면, 시장 지수의 움직임에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플러스 알파, 또는 하락이 나온다면 그 하락에서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코로나 장세 때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2200포인트대에서 한 1400포인트대까지 한 30%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한 600포인트대에서 420포인트대까지 한 40% 정도 빠졌거든요. 시장이, 거래소가 30%가 빠지고 코스닥이 40%가 빠질 때 플러스를 내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아서 냈을 뿐이고요. 당연히 거의 대다수의 투자자가 큰 하락장에서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식을 지금 뭐 한 22, 3년 했는데 손해 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손해가 날 때 저는 크게 흔들리거나 많이 속상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 좋지만 맛없는 밥을 먹었다고 해서 죽고 싶어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이 10번 매수를 해서 10번 다 이익이 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10번 중에 뭐 6번만 이익이 나고 4번이 손실이 나도 결국 계좌는 플러스란 얘기죠. 그래서 그 4번의 손실을 두려워한다면 주식 투자자로서의 일단 기본 마인드나 또는 주식 투자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10번 들어가면 4번은 손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락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 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근데 이제 그냥 하락이 아니고 큰 하락은 사실은 저도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폭락. 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는 뭐 지수가 30~40% 빠졌으니까 저도 당연히 큰 손해가 났던 기억이 나네요. 한 20% 이상 손해 났던 것 같은데요. 네네. 또 자금 운용이 좀 크시니까 그 액수가 좀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지금 비율로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1억이었다면 2, 3천만 원 손해였을 것이고요. 100억이었다면 뭐 2, 30억 손해였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큰 손실이 나더라도 약간의 자신감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자라면.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평균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이 지금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결국은 무위험 이자 수익률인 은행금리보다는 분명히 연평균으로 높은 수익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아직도 금융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지수가 반토막 나면서 내 수익률이 반토막이 났다면 기억 다 해보세요. 2009년, 2010년에 다 회복을 시켜줬거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지수가 30~40% 빠질 때 자본주의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요것만 지나면 다시 나한테 2배, 3배 수익 날 기회가 올 거야 라고 편안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고점을 코스닥, 거래소, 그리고 개별 종목들 거의 모두가 다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도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사실 희망적인 얘기는 별로 없었잖아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상황. 이게 사실 처음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냥 금융이 무너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이게 정말 모든 상황이 끝인 것처럼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분위기가 몰아져 갔을 때 패닉에 빠지지 않나요? 막 더 이상 답이 없을 것 같은? 저는 사실 솔직히 반성을 하자면 코로나 초기 때, 한 2월 초
아니면 중순까지 뭐 미국, 아니, 죄송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뭐 발병이 났다. 우리나라에도 뭐 1호, 2호 이렇게 한 10명 정도까지 환자가 났을 때만 해도 과거의 기억, 저희 학습효과죠. 제한된 학습효과. 제가 22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신종 인플루도 있었을 것이고, 사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제한된 학습효과에서의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를 3-4번 겪었을 때의 기억에 의해서, 한 일주일, 길면 한 달 안에 다 끝날 건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니, 경험을 했지만 과거에 제한된 학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아직도 백신이 개발이 안 되고 치료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을 2월, 3월에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다만 코로나라는 것의 확산 또는 진정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지만 금융시장의 붕괴는 끝없이 붕괴하진 않을 것이라는 건 사실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본주의의 역사, 금융시장의 역사가 그걸 반증하잖아요. 코로나라는 신종 바이러스, 역대급 바이러스는 처음이었지만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때도 주식시장은 열려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와 북한이 그렇게 심한 문제가 있을 때도 주식시장은 열려 있었던 것이고요. 금융위기 때도 IMF 때도 그때마다 IMF 우리 처음인데 우리나라 처음이었죠 IMF.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금융위기 때도 미국의 금융시장이 붕괴 처음이었잖아요. 하지만 역시 금융시장은 다시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무서웠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지만 금융시장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붕괴되지 않을 거라는 건 주식 투자를 20년, 30년 또는 과거의 미국 시장의 데이터 뭐 100년을 본 사람들이라면 믿음은 있죠. 다만 언제가 바닥인지 모를 뿐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좀 3월 달로 돌아가 보면 분위기가 이거는 먼저 셧다운이 됐잖아요. 세계가 셧다운이 되면서 실물 경제가 완전히 올스톱이 돼버리는 이거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언제 다시 열릴지도 모르고 그렇죠. 매출이 제로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 부정적인 소식들, 뉴스들 그때 당시 떠올리면은 정말 아주 끔찍했었던 뉴스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의견들이 비관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나요? 그런 걸 계속 듣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금융장세라는 말이 있고 실적장세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되고 특히나 관련 업종들, 텍트 업종들은 대부분이 실적이 완전히 마이너스 깊게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각국에서 굉장히 발빠른 대처를 했죠. 유동성 공급을 하는 걸로 이제 정책들이 다 나오죠.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재난지원금 웬만한 분들 다 뭐 몇십만 원씩 받았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물 경제로만 주식시장이 움직인다면 아직도 코로나의 영향권에 있고 주식시장은 절대 움직여서는 안 돼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와 플러스 금융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 금융시장이라는 건 결국은 유동성이라는 얘기고 돈이 얼마나 있느냐. 결국은 주가를 형성하는 것은 매수와 매도의 균형 가격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데 매수와 매도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돈의 힘에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코로나 이후의 장세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죠. 지금 실물 경제 안 좋은데 아직도 해외여행 못 가고 있고 그쵸. 아직도 우리는 조심조심 살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오르고 있지? 돈의 힘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복기를 해보면은요. 궁금한 게 그래도 이제 우리 대표님은 그 정말 슈퍼개미시고 정말 많은 그 경험이 이제 쌓이신 분이잖아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행동들을 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 뉴스가 되면서 폭락이 딱 됐잖아요. 대처 전혀 못 하셨죠. 처음에는. 사실은 하셨나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가끔 드리곤 하는데요. 예측과 대응의 영역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대응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금 규모에 따라 저는 달라진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10조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와 1억을 운영하는 개인 투자자와 10조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는 예측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조를 오늘 하루아침에 매수할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매도할 수도 없거든요.
10조가 더 커서 20조 또는 100조? 100조 펀드 매니저가 하루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보유 종목 모두가 하한가를 가겠죠. 당연히 100조 펀드 매니저 또는 10조 펀드 매니저는 시장의 흐름을 예측을 해야겠죠. 앞으로 몇 달 후에 장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왜냐하면 몇 달 동안 계속 매수를 하거나 몇 달 동안 계속 매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측보다 대응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1억 정도는 시장가로 바로 매도하면 되거든요. 또는 1억 정도는 시장가로 매수하면 되거든요. 네. 뭔가 기미가 안 좋다 싶으면 매도하면 되고 뭔가 이거 바닥 쳤다? 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을 늘 관찰하고 안 좋은 전조, 징조를 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매도, 분할 매도라도 매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또는 장을 보지 않거나 아니면 나는 롱텀 가치 투자자야. 나는 장기 보유를 하는 사람인데 굳이 시장이 흔들린다고 팔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은 뭐 팔지 않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을 매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사실은 물량을 계속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 이제 어떤 거를 축소하느냐, 어떤 거를 보유하느냐는 이제 종목 선정 또는 종목 보유 사유의 문제니까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종목들은 투자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투자의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코로나 때문에 텍트에 좀 더 가까운 만약에 여행주나 항공주나 텍트에 가까운 종목들이 있었다면 바로바로 쳐냈어야 되고 반면 언텍트에 가까운 종목들이 있었다면 좀 더 들고 가볼까? 또는 제약바이오주가 있었다면 좀 더 들고 가볼까? 왜냐하면 코로나 하락 시에 제약바이오주가 가장 강하게 버텼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폭락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의 투자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서 만약에 물량 축소를 할 때 1순위로 이걸 팔자, 2순위로는 이걸 팔자 이런 거를 결정을 해놓으면 코로나 폭락 때 뭐 매도를 탁탁탁 해놓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보유분에서 어떤 걸 살지 물론 맨바닥에서 대바닥에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물량 축소하다가 뭐 신내림한 것도 아니고 대바닥에 바로 사진 못하겠죠. 그럼 물량 축소를 해서 현금을 갖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 게 보인다면 그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현금 보유한 부분으로 무엇을 살지에 대해서는 역시나 코로나 이후에 어느 업종이 더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지수가 30-40% 빠질 때 저도 20-30%는 손해를 봤을 거고 그럼 손해를 보면서 그냥 갖고 있으니 저는 사실은 일정 부분은 분할 매도로 해서 물량을 좀 줄이고 현금 보유 비중을 높였고요. 반면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는 다시 또 어느 업종 어느 종목을 살지를 고민하면서 다시 또 채워 나갔고요. 뭐 이런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이제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하셨다고 네. 했는데 네.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 신호를 어떤 것을 보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일단은 당연히 차트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바닥이라는 건 우리가 차트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지금 기억을 해보면 이제 차트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2월 중순부터 한 3월 20일까지가 거의 반등 하나 없는 급락이었어요. 예를 들어 3일 떨어지면 하루 반등 주고 다시 또 3일 떨어지고 그러면 하루 반등 줬을 때 바닥 찍었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죠. 그렇죠. 하지만 아까 제가 좀 더 비싸게 판다고 비싸게 사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3월 20일 정도까지 바닥을 찍고 나서는 거의 V자 반등이 왔거든요. 그러면 3, 4일 올라가고 전 저점과 멀어졌을 때 이게 바닥을 안 찍었을 때 뭐가 두려운 거냐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 땅굴이 있는 게 두려운 거거든요. 심지어 땅굴 밑에 지옥까지 있는 게 두려운 거거든요.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디가 바닥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바닥을 찍고 돌아섰다는 얘기는 바닥에서는 몰라요. 네. 2층에서도 몰라요. 근데 한 3층, 4층 오면 전저점과 멀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전저점을 깨러 다시 땅굴로 가기에는 꽤 올라와 있네. 그 정도에서 마음 편하게 바닥 찍었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주식 경험 중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말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바닥을 모르거든요. 지나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바닥에서 안 잡아도 좋아요. 다만 올라가는 게 확인되면 무릎에서라도 잡으란 뜻인 거죠.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게 그 바닥을 확인한 그
신호, 징조 그걸 어떻게 판단하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닥을 찍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 3일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3일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가 반복됐어요. 네. 그럼 그 하루 오르고 해서 살 수는 없어요. 바닥이 아직은 아니니까. 그런데 바닥을 찍은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 바닥이 바닥이었는지 모르죠. 하지만 지나고 나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어느 순간부터는 3일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3일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는 매수세가 더 강한 게 되는 것이고 종목들의 차트도 돌린 차트들이 더 많아지고 바닥에서 점점 멀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이 무서운 이유는 그 밑에 뭐가 있을지가 두려운 건데 바닥에서 점점 멀어져서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다시 저 전저점을 깨진 않겠지라는 확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그 확률이 확신이 됐을 때는 아 이제는 끝났구나 라는 안심이 되는 거죠. 네. 그거는 IMF 때도 마찬가지였고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봉의 색깔로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상승과 하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봉의 색깔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뭐 파란색 옷을 입었지만 대표님이 빨간색 옷을 입으셨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빨간색인데 주식 투자자라면 다 공감하겠죠. 아니 빨간색은 상승이고 파란색은 하락인 게 우리나라의 차트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이 좋은 이유는 시초가보다 종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건 상승 하락과는 다른 얘기예요. 시초가보다 종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하루의 에너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닥을 찍기 전까지는 아마 지금 차트 돌려보시면 알 거예요. 코로나 이전 3월 20일까지 한 2월 중순부터 그때까지는 그 봉이 일봉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렇죠. 일봉이죠. 그다음에 종합주가 지수인가요? 아니면은 그 개인 종목들? 아니요. 종목이 아니고 지수죠. 지수. 그렇죠. 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지수 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개별 종목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시장을 이기는 장사는 없기 때문에 지수가 바닥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봉 차트 색깔만 보더라도 코로나 바닥 3월 20일 이전까지는 음선의 개수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양선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양선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차트로서 봉의 색깔 그리고 야 너 차트만 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또 하나 봤던 건 뭐냐면 코로나 확진자 숫자였죠. 코로나 확진자 숫자의 증가세가 언제쯤 감소하느냐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왜냐하면은 하락의 원인이 코로나였잖아요. 그럼 결국은 결자 해지라고 바닥을 찍는 것도 코로나의 해결성상에서 바닥을 찍는 것이고요. 그럼 지금은 코로나가 해결이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3월 달에 코로나에 대한 마음과 지금 코로나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다르실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학습 효과상 그래 마스크 끼고 다니면 뭐 별일 있겠어? 익숙해졌어요. 많이 익숙해진 거죠. 근데 3월 달엔 그렇지 않았죠. 무서웠죠. 그리고 그때는. 특히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1차적으로 확진자의 증가가 가장 먼저 줄었던 나라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뭐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코로나의 시작점이었던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줄기 시작했단 말이죠. 두 번째로 세계에서 줄기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 그러니까 숫자는 늘어나죠. 뭐 500명, 300명. 근데 그 증분은 줄어들고 있죠. 300명, 200명, 100명. 요즘에는 50명 미만. 그러면 1000명이 늘어나던 시기와 50명이 늘어나던 시기는 투자 심리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의 바닥은 차트로 봤을 때는 상승이 많아지는 또는 양선이 많아지는 시점. 코로나가 위기를 만들었으니까 결자해지 측면에서 본다면 코로나 확진자 수의 감소. 그래서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사실은 가장 빠른 반등을 보였던 이유도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가 중국 다음으로 가장 빨랐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차트로도 다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코로나 바닥을 찍고 코로나 전고점을 가장 빨리 돌파한 나라가 상해입니다. 상해 종합지수. 그러면 코로나 시작했는데 그 나라는 왜 빨리 올라갔어? 확진자 수가 가장 빨리 줄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랐던 건 우리나라 코로나의 확진자 수의 증가가 두 번째로 낮춰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기의 순간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버티시고,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다시, 근데 그때 뭐 종목을 좀 이렇게 교환하신 것도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이전에 매도로서 현금을 좀 확보를 시켰다면 이전의 종목과 이후의 종목이 좀 바뀐 거는 분명히 있겠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전략을 쓰셔서 이제 버티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네네네. 8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결과가 좀 어떤가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코로나 때 한 30%, 40% 빠질 때 뭐 한 20, 25% 정도 손해가 났다면 네. 지금 그러한 전략을 쓰신 분들은 아마도 100%, 150%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 이유는 똑같아요. 거래소 바닥이 1440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거래소가 오늘 녹화 기준으로 2400까지 올랐어. 2380. 그러면 코로나 직전 고점을 뚫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때 손해본 것보다 지금 당연히 더 큰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또 코스닥은 더 심해요. 코스닥은 680선에서 412까지 한 40%가 빠졌는데요. 400포인트대에서 지금 800포인트대까지 코로나 전고점을 돌파한 건 물론이고 지수가 2배가 올랐어요. 3월 20일보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지수가 2배가 올랐거든요. 지수가 2배가 올릴 때는 그냥 내 계좌가 2배가 됐으면 돼요. 그거는 딱 지수만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예를 들어서 동학개미 운동으로 코로나 이후에 한 4월 달쯤 들어오신 분들이 요즘 제일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왜요? 초심자의 행운을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초심자의 행운을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하면 무슨 결과가 벌어지냐? 야, 이제 친구들하고 술 먹는 거죠. 나 4월 초부터 주식했는데 한 4달 동안 1,000만 원이 2천만 원 됐어. 나 주식 천재인가 봐. 나 지금 마이너스 통장 1억짜리 텄어. 1억 더 넣어서 1억 1,000으로 할 거야, 이제. 그러면 1,000만 원이 2천만 원 됐지만 1억이 2억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초심자의 행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왜?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시장이 코스닥 지수가 2배 오르면 아무거나 갖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계좌는 2배가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은 하락할 때 손해난 거를 너무 크게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반면에 지수가 상승할 때 수익 난 거를 결코 남들한테 떠벌리거나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시장 평균 플러스 알파를 계속 강조드리는 거고, 코로나 때 30%보다 조금 덜, 뭐 한 20에서 25% 손해 나셨으면 잘하신 거고, 코로나 이후에 100% 수익 난 건 당연한 거다. 코스닥이 지금 2배가 올랐는데 지수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플러스 알파로 더 한 120%, 150% 얻었다면 좀 실력이 있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궁금한 건 네. 우리 저 세무사님은 네네. 그런 시장 수익률에 비슷하게 얻으셨나요? 그 이상? 저는 좀 그래도 플러스 알파를 좀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사람이고 노력하는 만큼 보답을 주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저는 사실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격언이 주식시장에 딱 어울리는 게 조금 분석을 하고 노력을 하면 수익률이 분명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계속 노력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시장 플러스 알파를 내게 되고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 수익을 좀 더 내는 사람이 되겠죠. 네. 아니, 우리 세무사님은 한 몇 퍼센트 얻었는지 궁금해서. 네, 뭐 2배 이상 낸 것 같아요. 200%? 아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이 400에서 800으로 왔으니까 그러면 원금이 만약에 10억이 있었다면 20억, 그러니까 10억을 벌거나 또는 그 이상. 근데 사실은 정확한 계산을 하긴 쉽진 않아요. 오늘 제가 뭐 미리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렇게 1,000만 원 계좌가 있다면 매일매일 확인해서 오늘 뭐 얼마가 올랐지 하지만 저는 사실 주식 계좌도 여러 개가 있고요. 그 여러 개 많은 포트 사실 저는 용도별로 계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중장기 투자용도 있고 단기 매매용도 있고 또는 이렇게 뭐 시장 대장주용도 있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도 운영했어서 제 스스로 펀드를 만들어서 뭐 게임주 펀드 게임주 중에 좋은 거 10종목 제약바이오주 펀드 제약바이오주 한 10종목 이렇게 사서 계좌 하나에 그냥 제약바이오주만 사고 게임주만 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적도 있었고 용도별로 좀 계좌가 많아서 뭐 토탈 몇 퍼센트가 벌었다 이거는 오늘 기준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시장보다는 분명히 플러스 알파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 거기에 너무나 큰 공포심에 빠져서 나중에 후회할 그런 행동들을 하기보다는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본주의 다시 일어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아까 그런 전략들 가지고 이제 버티시면 분명히 이런 결과들이 앞으로도 또 있겠죠. 이런 비슷한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위기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코로나 위기 앞으로 이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잘만 지나가면 다시 신종 바이러스가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뭐 5년 안에 10년 안에 올 리가 없어요. 왜?
IMF도 자주 왔나요? IMF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도 90년대 후반에 한번 98년, 97년, 98년에 한 번 오고 안 온 거잖아요. 미국의 금융위기 2008년에 한 번 오고 안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온 거고요. 그래서 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폭락은 사람인지라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코로나 위기가 한 번 온 거고요. 위기가 아닌 내 종목이 손실 나는 거. 이거는 위기가 아니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맷집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친구끼리 이렇게 툭 치는 장난친 거를 아파 죽겠네 하고서 나 그 친구랑 절교야 이러면 사회생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샀는데 A라는 종목을 10,000원에 샀는데 9,000원이 됐어. 나 10% 손해났어. 발발발 떠지면은 일단 주식 투자의 기본 마인드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네. 언제든지 내 종목은 10% 손해날 수 있어라는 마인드로 갖고 있어야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도 자신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유가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고 확신이 있으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버틸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누가 남들이 좋다 그래서 산 거였으면 잘 알지를 못하니까 무서워서 팔아버리게 되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왜 이것을 내가 투자하는지 그것을 먼저 이유가 확실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종목 선정 이유가 주식 투자의 90%다. 네.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가치가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선택하고 있는 투자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가치 투자, 가치를 가진 어떤 주식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가치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또 지난번 보니까 댓글에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요. 아니 무슨 슈퍼개미신데 그 허영만 화백님 그 인터뷰에 신문기사 난 거 보니까 손실 보고 정리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실력을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사실은 좀 정확한 팩트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라면 적어도 팩트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815 머니톡 정말 구독자 수도 많고 뷰도 많기 때문에 팩트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허영만 화백님을 만났던 게 2019년 한 2, 3월 경우였고요. 그때 이제 허영만 화백님한테 여의도의 타짜들이라는 코너에 그 주식 투자 고수로 나왔으면 하는 이제 제안을 받고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허백님과 또 이제 관련자, 관련 담당자죠. 이렇게 같이 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웹툰, 만화로 그려진 웹툰의 그 연재 기간을 정확히 1년이라고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딱 1년이었고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올해 아마 제 기억에 4월 초 정도 됐을 거예요. 3월 말, 4월 초. 그래서 연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만화가 끝난 것이지, 손실이 나서 끝난 건 결코 아니라고. 이건 무조건 팩트예요. 이게 팩트가 아니라면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조차가 되게 우스운 거니까. 이게 1차 팩트는 그거고요. 또 하나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이번에 이제 주식 타짜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네네. 주식 타짜라는 책은 사실은 허영만 화백님의 그 6천만 원 만화에서 여의도의 타짜들 7분의 사연이 나온 거예요. 그 7분의 사연과 자문위원과는 사실은 별개예요. 자문위원 분들이 허영만 화백님에게 어떤 종목 사면 좋겠습니다, 팔면 좋겠습니다를 했던 거고, 여의도의 타짜들에 나오는 분들은 그냥 그분들의 주식 인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주식 타짜들에는 그분들은 매수매도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저는 여의도의 타짜들에도 나왔는데 자문위원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만.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 담당자분이 저를 잘 봤는지, 자문위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사정 때문에 그만두게 됐는데 중간에라도 들어오십사 해서, 저는 매일매일 장을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들어가겠다. 그래서 자문위원분 한 6분 중에 이제 한 분이 하나를 담당을 해서 코로나 직후 한 3월 말까지 그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 운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수 매도를 했었는데, 제 기억에 아마 마이너스 한 15% 정도로 마감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 이전까지는 좀 플러스가 나 있었겠죠. 5%, 10%.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손실이 나 있는 상태였고, 거기에 이제 만기 기간이, 웹툰의 연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강제로 다 팔았어야 됐어요. 연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로 팔았던 거고. 근데 이제 어떤 언론에서 야, 이거 손실 많이 나니까 후다닥 접었다라는 이런
글이 나왔는데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연재기간 1년이 끝났을 때가 코로나의 바닥이었을 때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뒤풀이 할 때 다들 아쉬워했어요. 허화백님을 비롯해서 너무 바닥에서 이렇게 급하게 강제로 매도를 해서 수익률이 다 마이너스라서 만약에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몇 달만 지나면 지수는 반등을 한다라는 걸. 그래서 야 진짜 이거 3개월 6개월만 하면 다 뭐 플러스 몇십 %씩 나 있는 상태일 텐데라고 아쉬워했고요. 근데 저는 뒤풀이 때 했던 말을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뒤풀이 때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우리 관계자끼리 있을 때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한다. 왜? 투자자들은 굉장히 환상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은 매일 수익이 나겠지? 제가 장담하는데요. 코로나 때 수익 난 사람은 3월 20일, 한 달 동안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수익 난 사람이 있다면 절대 실력이 아닙니다. 왜? 주식으로 한 달에 뭐 2배 쉽게 나는다고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거 아시나요? 2배를 10번만 하면 1000배가 돼요. 1000배. 그래요?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10번 하면 1000배가 돼요. 그럼 1억으로 2배를 10번 하면 1000억이 돼요. 그러면 1억으로 매달 2배를 내면 10달이면 1000억이 되고요. 1000억으로 10달을 더하면 100조가 돼요. 제가 이걸 왜 정확히 알고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 100조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100조의 꿈이 너무나 쉬워 보였어요. 왜냐? 2배씩 20번 쉽게 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주식을 시작하게 된 동기거든요. 야, 주식으로 2배씩 20번 내면 1억에 100조가 돼. 근데 처음 제가 주식 투자했을 때 2배씩 3, 4번은 냈었습니다. 한 달에.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돈을 번 경향은 있지만 그게 평균적이고 누적적이고 지속적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금융위기 때 손실도 보는 거고 코로나 때 손실도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야 코로나 때 손실 봤어? 그러면 못하는 애들이네. 저는 절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코로나 때 손실 보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고요. 장 좋을 때 지금 2배, 3배 내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허영만 하백에게 이제 그 추천을 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그 우리가 소위 좀 괜찮은 주식이었나요? 아니면 당연하죠. 다 괜찮은 종목이죠. 가치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었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의 하락에서부터 딱 돌아서는 한 3월 말까지 포트가 지금도 대강은 기억나는데 제약바이오로 많이 좀 그 허영만 하백님의 그 종목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어떤 제약주나 이런 코로나 관련돼서 제약주를 좀 넣었었던 것 같고요. 언택트 관련주라고 해서 뭐 네이버나 카페24 뭐 이런 종목도 좀 넣었었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포트 편입을 계속 최선을 다해서 해서 하던 와중에 웹툰 연재 기간 1년이 지나서 거기서 강제 매도 끝 뭐 이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계속 갔다면은 계속 갔다면 지금 수익률은 그때가 마이너스 한 15, 24였거든요. 네. 지금 뭐 플러스 100이 넘었겠죠. 그때 네. 바닥에서 2배가 된 종목들이 거의 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종목 선택을 잘 하신 거잖아요. 언제든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이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리고 잠재력이 있는 망하지 않는 그런 이제 가지고 있었으셨던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이 가치주를 찾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가치주라는 의미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제가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해서 한번 대비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가치주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가치주 같은 경우는 개념이 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에서의 가치주는 현재 기준이에요. 현재 기준. 현재의 가치와 현재의 가격을 비교해서 현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면,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면 그거를 가치주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가치주를 표현할 때 떨이에 산다, 싸게 산다, 떨어져 있는, 가치보다 떨어져 있는 종목을 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가치주의 개념은 일단 현재 가치를 평가를 해서 그 평가된 현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종목이 있네? 이게 가치주야. 그러면 싼 가격에 일단 사자. 그럼 목표가는 어디겠어요? 가치까지가 목표가죠. 이걸 가치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가치 투자도 뭔가 스타일에 따라서 분류를 좀 나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그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보통 분들이 가치 투자자는 가치주를 사는 거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보통 가치주 사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가치 투자자의 스타일은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치주를 사는 분들이 있고 성장주를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성장주 개념까지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비돼서 다시 예를 들으면 가치주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네. 현재 가치 대비 낮게 거래되는 종목. 성장주는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미래 가치의 성장이. 오늘의 가치보다 6개월 후의 가치가 6개월 후의 가치보다 1년 후, 2년 후, 3년 후의 가치가 증가하리라고 예상되는 종목이 성장주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죠. 제약바이오주는 가치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절대 가치주가 될 수 없어요. 왜? 재무제표상으로는 매출도 없고 이익도 없는 회사가 태반이니까요. 그래서 가치주만 공부하신 분들, 특히 재무제표 베이스로 가치주만 공부하신 분들은 제약바이오주가 쓰레기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렇죠. 반대로 성장주까지 같이 공부한, 근데 성장주도 가치 투자자의 종류 중에 하나니까 성장주까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제약바이오주도 매수를 합니다. 왜? 성장주는 오늘의 가치보다 1년 후, 1년 후의 가치보다 2년 후의 가치가 증가하리라고 예상되는 건데 지금 재무제표의 매출액 빵원, 영업 적자지만 신약 개발이 돼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큰 가치 증분이 생긴다면 그게 성장주거든요. 그래서 가치주에 투자할지 성장주에 투자할지 서로 다른, 성장주는 투기야 이 관점이 아니고 성장주와 가치주 투자는 모두 다 가치 투자자의 범주에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보다 훨씬 선진 주식시장인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들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읽었을 만한 책의 저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너무 어려운 분들 말하면 저도 기억도 안 나지만 여러분들도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니까. 맞아요. 가장 유명한 분들. 가치주 투자라고 할게요. 어차피 가치 투자자 베이스니까 네. 다. 가치주 투자로 가장 유명하신 분은 당연히 벤자민 그레이엄이에요. 현명한 투자자. 그리고 현존하는 투자자 중에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도 사실 가치주 투자이신 분이에요. 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밀레니엄 때도 나는 내가 모르는 IT에 투자하지 않아. 내가 모르는 걸 성장주로 치부한 거거든요. 나는 가치평가를 해서 현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걸 살게. 이게 가치주예요.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을 보면 대부분이 재무제표 분석, 양적 분석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장주 투자로 유명하죠. 요즘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도 엄청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캔슬림으로 유명한 윌리엄 오닐이랄지 또는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의 필립 피셔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성장주 투자예요. 이분들은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재무제표에서 매출액이 성장하는지 이익이 성장하는지 이런 걸 봐야 돼. 캔슬림에서는 심지어 캔슬림의 N이 뉴예요. 새로운 분야에 시도하는 회사가 성장주야. 이런 회사를 사야 돼. 필립 피셔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있는지를 봐. 새로움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게 바로 성장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는 나쁜 거, 가치주가 좋은 거 이게 아니고 가치주와 성장주는 똑같은 가치 투자자의 범주인데 가치주는 현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게 가치주. 성장주는 오늘의 가치보다 1년 후의 가치, 2년 후의 가치가 계속 가치 증분이 일어나는 게 성장주. 이렇게 개념을 구분하시면 우리가 제약바이오주를 사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제약바이오 하면은 지금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 퍼가 뭐 몇십, 50배, 100배 막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기준이 아닌 3년, 5년, 10년 후에 그 성장세, 그 이익분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봤을 때에는 투자할 만한 미래의 가치를 가진 성장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벤자민 그레이엄, 네. 그 다음에 워렌 버핏 이런 분 얘기하셨지만 이분들의 그 가치 투자법에는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안전마진을 확보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안전마진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투자하자마자 이익을 먼저 확보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그 세무사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안전마진에 대해서 있으시다면 좀. 결국은 안전마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주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평가한 가치가 현재 여기인데 여기에 거래되는 거예요. 이 폭이 클수록 안전마진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낮게 거래되는데 이 가격에 내가 사는 순간 이만큼을 내가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마진은 사실 그 기업의 시가총액 대비 굉장히 높은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마진율이 높아 안전마진이냐 이런 개념일 수도 있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적어도 이 정도 가치가 있는데 여기에서 거래되면 안전마진을 굉장히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마진 또는 가치주 투자에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맹점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 이유는 가치주 투자가 성장주 투자보다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그래요? 어려운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슈퍼개미라고 하시는데 적정주가 계산법이 있나요? 또는 어떤 적정주가를 쓰시나요?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질문.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가치주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적정주가 평가는 가치주 투자할 때밖에 안 쓰거든요. 아, 그래요? 성장주를 할 땐 적정주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하는 회사를 찾는 데는 적정주가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럼 적정주가를 계산하는 이유는 적정주가보다 아까 말한 적정주가가 바로 현재의 가치란 얘기예요. 그 가치보다 낮게 시장 가격에 거래되면 그 종목을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정주가 계산법을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적정주가를 계산할 줄 모릅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최대 회계법인한테 의뢰를 회계사 한 30명을 고용해서 삼성전자의 적정주가를 계산해보라고 하시면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온다고 보는데요. 적정주가를 일개 개인이 간단한 수식, 모 곱하기 모 나누기 모로 해서 적정주가를 계산한다는 논리 자체가 저는 좀 아이러니한 거죠. 제 기준에선. 왜냐하면 재무관리에서 적정주가는 다 배웠어요. 미래가치평가. 그렇죠. 미래가치평가가 적정주가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못하거든요. 왜? 미래가치를 예상할 수도 없고 평가로 땡길 때 이자율도 없고 그러니까 미래가치평가를 아무도 계산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적정주가 계산하는 법, 뭐 곱하기 뭐냐고요. 없다고요, 그거는. 그거는 그냥 일반 투자자들에게 야 그냥 이렇게 해봐 던져주는 건데 저는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또 하나는 가치주 투자의 맹점이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적정주가, 정말 안전마진이 큰 적정주가를 찾았어요. 그거 너무 낮게 거래되네? 야, 이 가치주 최고구나. 만약에 적정가치, 적정주가를 계산을 잘했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산 게 여기까지 언제 올라올지, 오늘 올라올지, 10년 후에 올라올지. 지금은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가 내일 메꿔질지 10년 있다 메꿔질지 어떻게 아냐고요. 언제 메꿔질지 일단 또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가치와 가격이 계산이 되고 이렇게 거래가 됐다고 쳤을 때 정말 올라왔다고 쳐요. 거기까지 다 맞다고 쳐.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의 본질이 뭐죠? 바이 앤 홀드 아닌가요? 좋은 종목을 사서 자식한테 물려줄 정도로 팔지 말라면서요. 네. 그게 최고의 주식이잖아요. 가치주는 절대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왜? 적정 가격에서 가치로 올라오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한 달 후에 올라올 수도 있고 오늘 올라올 수도 있어야 샀는데 그 오늘 팔아야 되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종목은 절대 가치주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종목은 성장주겠죠. 왜? 계속 성장할 테니까.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저는 가치주 투자를 맹신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치주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적정주가, 적정가치를 평가하는 것의 한계, 평가를 했다 치더라도 과연 가격이 가치와 일치되는 시점이 언제냐의 한계, 일치된다 치더라도 그러면 일치되면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주식 투자의 기본은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는 바이 앤 홀드. 가장 좋은 종목을 갖고 가면 되잖아요. 템베거가 가치주에서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 투자자들 가장 좋아하는 가치 투자자가 필립 피셔, 여기 워렌 버핏. 피터 린치잖아요. 피터 린치 책도 굉장히 많이 읽죠. 보통 우리 투자자분들이 피터 린치 분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이나 굉장히 재미있는 말들이 많으니까. 근데 피터 린치 펀드 매니저 분이 그런 말을 했죠. 10배고 종목을 잡으라고. 10배 종목을 잡으라잖아요. 큰 수익을 내고 싶으면 마젤란 펀드 레전드격인 펀드 매니저가 10배 종목을 잡으래요. 가치주는 10배는커녕 2배도 먹기 힘들어요. 왜냐? 보세요. 현재 가치가 10,000원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500억에 거래되는 종목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투자자들은 다 똑똑하거든요. 현재 시대의 투자자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1000억짜리 가치가 있는 회사가 500억에 거래될 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끼케야 한 800억 정도에 거래되겠죠. 그럼 내가 800억에 사서 1000억에 팔면 한 25% 버는 거거든요. 단타예요, 단타. 25% 벌고 팔아야 돼요. 또 가치주를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절대 2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가치주는. 피터 린치가 말한 10백원은 무조건 성장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10배를 벌어야 되는데 1000억짜리가 100억에 거래된다? 세상 투자자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까지 가치주 그런 이렇게 매수한 적은 없나요? 가치주의 개념으로? 가치주의 개념으로 매수할 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오픈마인드를 가진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치주다 성장주다는 차트로서 똑같이 어떻게 보면 되냐면 가치주는 대부분 역배열 종목이 많습니다. 아,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속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시장 가격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가치주 평가시는 현재 시점 또는 약간의 과거 시점, 분기보고서 또는 연간보고서가 나왔을 때 가치평가가 된 거기 때문에 야 그때보다 더 떨어졌어? 야 이거는 너무 싼데? 이게 가치주예요. 그러니까 가치주는 재무제표상으로도 약간 분위기가 안 좋은 종목일 확률이 높아요. 왜? 주가가 계속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역배열 종목이 가치주일 확률이 높고 가치주는 역성장주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시대 산업에 맞지 않는. 맞지 않는. 우리가 보통 요즘에 가치주라고 하는 업종들을 보면 철강주 아마 말 많이 나올 겁니다. 왜? 철강주는 10년째 떨어지고 있거든요. 한국전력 엄청 가치주라고 떠들고 있을걸요. 왜? 한국전력 20년째 떨어지고 있거든요. 가치주죠. 매일매일 떨어지니까. 포스코. 철강주, 뭐 전력주, 가치주죠. 매일매일 떨어지니까. 역배열에 있고. 반면에 성장주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는 정배열이겠죠. 왜? 매일매일 오르니까. 매일매일 오르고 있고 재무제표도 매년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가치주와 성장주를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히 저는 가치주를 산 적도 있죠. 어떨 때? 과한 폭락이 있을 때. 어떤 종목의 단기 과대 낙폭이 있을 땐 분명히 반등이 있거든요. 그 되돌림 반등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적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치주는 단기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과한 낙폭이 있으면 반등은 있으니까. 반등 줄 때까지만 있다가 팔면 돼요. 이거를 중장기 투자할 수는 없어요. 왜? 우상향하는 성장주가 결코 아닌데 어떻게 5년, 10년을 갖고 있어요. 역배열 종목을.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 가치 투자의 대부로 얘기하는 그 워렌 버핏의 그 코카콜라 투자, 이거는 가치 투자라고 성장주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는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 성장주예요. 계속 올라왔잖아요, 코카콜라. 그럼 코카콜라는 성장주인 거죠. 다만 성장 산업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성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 산업과 성장주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 뭐 음식료주가 그렇게 성장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불닭볶음면이라는 히트 작품이 나오면서 음식료 산업 전체의 주가 움직임보다 훨씬 좋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삼양식품은 성장주, 다만 음식료주는 그래도 성장주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개념인 거죠. 아까 제가 철강 산업을 말했지만 철강 산업 내에서도 그래도 움직임이 좋은 종목이 있다면 걔는 성장 산업이 아닌 철강 산업 내에서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성장주라고 볼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투자 성장주 이거를 그 성장 투자 성장 그러니까 가치주 성장주 이거를 따로 볼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개념 가치 투자의 하나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 가운데서 가치주는 뭐 말씀하신 과거나 현재의 기준, 성장주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것, 가치를 가진 이런 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윌리엄 오닐 또는 필립 피셔를 가치 투자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듯이 성장주 투자는 당연히 가치 투자자의 범주에 있는데 그 가치 투자자라는 것이 꼭 현재 가치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가치주만이 가치 투자자의 범주가 아니고 오늘의 가치보다 1년 후의 가치가 증가되어 있고 또 5년 후의 가치가 증가되어 있는 성장주도 당연히 가치 투자자의 범주다라고 정리해드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 이후 세계가 정말 많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이전과 이후는 세상은 완전히 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왜 가치주보다 성장주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오늘 성장주를 굉장히 과도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이 성장주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만약에 가치주 시대였다면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가치주 투자하시라고 말했겠죠. 왜? 유연해야 되거든요, 투자자는. 제가 지금 성장주를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장주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가치주 시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친다면 2002, 3년 정도에 저퍼주 혁명이 있었거든요. 저퍼주 혁명 시대가 바로 가치주 투자 시대였죠. 왜? 저퍼라는 게 뭐예요? 이익 재무제표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게 저퍼거든요. 퍼가 3이야. 퍼가 3인 종목은 퍼가 9인 종목보다 3분의 1의 가격에 같은 이익 대비 3분의 1에서 거래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한테 개방이 됐던 2000년 초기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야,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해? 그랬더니 야, 저퍼주 사면 돼, 저퍼주. 그래서 은행주나 굉장히 우량한 우리가 그 당시 블루칩 하는 대형주 또는 금융주들이 대부분 저퍼주였단 말이죠. 그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었어요. 가치 투자가 유망할 때도, 가치주 투자가 유망할 때도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근데 저는 이제 시대에 따른 구분을 지금은 성장주 시대라는 걸 3-4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가장 간단히는 성장주 시대는 상승의 시대예요. 주가 지수가 상승할 때 성장주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지수가 떨어질 때 많은 종목들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낙폭과 대 메리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너무 싸 보이는데? 가치는 좋은데 왜 이렇게 싸? 그래서 하락장에는 가치 투자가 맞고요. 성장주 시대는 대부분 다 올라요. 막 신고가 뚫고 올라. 야, 얘는 왜 이렇게 더 잘 올라? 성장하니까 그래. 성장주 시대구나. 그래서 상승장은 성장주 시대.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고점을 다 벗겨버리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주가 맞고요. 두 번째는 금리와 영향이 있어요. 제로금리 시대는 성장주 시대예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정주가 계산하는 공식이요? 재무관리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미래가치, 현재가치. 미래의 현금 흐름, 미래이익의 현재가치. 그럼 미래이익은 성장주가 많겠어요? 가치주가 많겠어요? 당연히 성장주가 많죠. 성장주는 매년 이익이 증가할 테니까 지금은 이익이 제로인데 신약개발 아직 못했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이익이 제로인데 5년 후엔 지금보다 훨씬 큰 이익, 10년 후엔 훨씬 큰 이익이 성장주의 기본 베이스란 말이에요. 그럼 미래의 이익은 많아. 근데 이거를 높은 금리로 할인을 해버리면 적정 가치가 낮아지겠죠. 그런데 낮은 금리, 거기 제로금리? 제로금리는 할인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래 100억이 그냥 현가 100억으로 오는 거예요. 할인을 하면 미래 100억이 50억으로 오는데 할인을 안 하면 미래 100억이 100억으로 와요. 그러면 당연히 성장주의 평가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로금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 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기술공학적인 측면으로. 경제학 측면 먼저 말할게요. 경제학 책에서 한 나라의 GDP가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혁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슌페터가 말을 했죠. 그러면 기술혁신이 지금 공학적으로 불고 있냐? 풀고 있죠. 저는 공대생도 아니고 기술을 잘 모릅니다. 저는 주식 투자만 한 사람이지만 수많은 리포트와 기사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계속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저에게. 네. 지금은 그러면 산업혁명의 시대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제 주식 초기에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학습효과상. 제가 98, 99년 처음 주식을 했을 때 정말 감동 깊게 읽었던 엄청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에요. 네, 엄청 베스트셀러였죠. 그 책은 사실은 사고서 후회해서 라면 받침으로만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책을 저처럼 읽어서 주식 투자에 큰 성공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인터넷 혁명 시기에 빌 게이츠가 그 책을 냈고 그걸 읽으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면 제가 그때 주식 처음 할 때 야, 건설주 사 라고 했던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건설주만 샀을 것이고 저는 아니야, SK텔레콤 사야 돼, 인터넷 관련주 사야 돼 라고 생각했던 저 같은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만약에 금융주나 사, 가치주잖아 라고 하는 것과 지금 만약에 기술혁신이 없었다면 저퍼주 또는 가치주를 사도 되지만 지금은 기술혁신의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과거 인터넷 혁명, 야, 그거 인터넷 혁명 거품이야 라고 했던 종목들이 지금 네이버가 시가총액 3위고 카카오가 8위입니다. 그 당시에 있지도 않은 종목들이. 그러면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지금보다 그야말로 텐베고 종목이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은 단언컨대 성장주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가치주도 나름대로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시대에 따라 주도주가 다른데 지금 시대는 당연히 성장주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택트라고 해서 이제 성장주들이 코로나 이후 많이 반등을 했잖아요. 상승을 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반영한 것이다. 버블이 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조정에 의해서 좀 내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소위 가치주 개념 뭐 이런 것들이 뭐 텍트 관련된 주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상승을 좀 더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연봉 차트를 안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치 투자자들은 차트를 안 보니까. 근데 연봉 차트를, 연봉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말한 일봉이 하루의 봉인데 연봉은 그럼 1년의 봉일 거 아니에요. 종합주가 지수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개별 종목. 개별 종목을 연봉 차트로 보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10년 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은 또는 10년 동안 떨어진 종목이 오늘 갑자기 오르는 건 또는 올해 또는 앞으로 오르는 건 그냥 시계가 하루에 한 번 맞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도 그들 종목, 10년 동안 오르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10년 내내 누군가는 야 이거 이제 오를 때 됐는데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11년째에도 말할 것이고요. 12년째에도 말할 것이죠. 한 번은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주식은 저는 결국은 확률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50 플러스 알파를 내야지 수익을 내는데 10년 동안 오르지 않은 종목을 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11년째에 오를 확률을 갖고 살 필요는 없다고. 물론 종합적으로 그동안 안 움직였으니까 움직여가 아니고 올라갈 이유가 있는 종목에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이 방송을 만약에 2주 전, 한 3주 전에만 찍었어도 이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흐름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봐야 될 업종이 있어요. 자동차 업종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왜냐? 현대차 그룹주들, 특히 현대차가 대장이 돼서 움직인 적이 최근 한 3, 4년 중에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은 마지막 움직임이 언제였냐면 차하정 장세. 차하정 장세가 2012년, 13년까지. 그러면은 한 2014년까지 길게 잡아도 한 5년 동안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움직인 적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시가총액에서도 알 수 있어요. 현대차가 최근 5년 동안 늘 시가총액 3위였단 말이죠. 근데 그 시가총액 3위를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도 뺏겨갖고 제약바이오한테 넘겨주고 네이버한테 뺏겨서 인터넷 관련주한테 넘겨주고 그러면서 현대차는 심지어 한 3주 전까지는 NC소프트하고 시가총액이 역전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게임 만드는 회사와 자동차 만드는 여태까지 수십 년까지는 안 됐겠지만 20년은 됐겠죠. 외국에 수출하던 자동차 회사가 시가총액이 같아지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죠. 만약에 제가 한 달 전에 나와서 현대차 얘기하라고 했다면 뭐 관심 그래요?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싸다고 관심 갖는 게 아니고 올라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이라도 비싸게 사더라도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걸 관심 있게 보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현대차 관련주들 관심 있게 이제는 봐야 되죠. 왜?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안 움직였는데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저는 갖다 붙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왜? 우리나라의 지금 정책이 2018년 연말에 나왔던 3대 먹거리 정책에 해당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그건 최근이고요. 최근이고. 최근에 나온 정책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 뉴딜 정책이고 2018년 연말에 한국의 3대 먹거리 산업이 나왔었어요. 그때 뭐뭐 나왔냐면 비메모리, 신약개발 제약바이오 그리고 미래형 자율차. 그런데 그 2018년 이후에 잘 생각해 보시면 현대차는 움직임이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관련 전기차 또는 수소차 이런 애들이 막 움직였단 말이죠. 현대차는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올해 연초부터 뭐가 있었나요? 현대차에서 SK이노베이션을 만났다. 뭐 사람끼리 만난 거죠. 회사가 만난 건 아니니까 LG화학을 만났다. 삼성 SDI를 만났다. 뭐 대그룹 총수들끼리 밥 먹으려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 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현대차에서 만난 이유는 야, 우리 앞으로 전기차 열심히 할 거야. 수소차는 원래 집중 육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스탠스가 약간 바뀌는 거죠. 우리 전기차도 하나 만들 것 같거든요. 전기차도 할 거야. 그럼 현대차는 완성차였어요. 테슬라의 주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못 날아갔어. 왜? 가솔린차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전기차 할 거야. 수소차도 원래 하려고 했어. 그러면 현대차는 더 이상 떨어져 있는 가치주가 아니고 미래의 예상되어 있는 이익이 증분할 수 있는 성장주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가치주는 그냥 떨어져서 좋은 거야 라기보다는 그게 만약에 올라가야 된다면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올라가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느냐의 개념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현대차가 지금 쫓아가기에는 테슬라를 좀 너무 늦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실 테슬라의 가장 기본은 전기 배터리보다는 그 자율주행 그 시스템이잖아요. 그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의 어떤 그 노력을 통한 데이터가 필요한 건데 이제 시작해서 어떻게 테슬라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구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없을 하지만 것 같아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우리나라의 기업으로서 아시아권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름대로의 시가총액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시가총액의 3위가 네이버, 8위가 카카오예요. 근데 그 두 종목을 만약에 3년, 4년 전부터 야, 구글한테도 지는데 뭘 그거에 신경 써. 말도 안 되는 논리거든요. 아니, 세계에 테슬라만이 전기차를 팔 수 있는 뭐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1등 상품만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모두가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고 모두가 똑같은 차를 타야겠죠. 하지만 1등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가 있다면 거기를 따라가는 전기차를 만드는 현대차도 있는 거죠.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특성. 예전에 전차 장세라고 있었습니다. 차화정 장세 말고 전차 장세라고 있었어요. 전차 장세는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같이 움직였다. 자, 우리나라의 전차 산업이 대단한 규모의 산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시죠?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 근데 최근에 제가 현대차 그룹주들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LG전자도 좋더라고요. 근데 LG전자가 몇 년 전부터 자동차 전장 산업을 준비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해서 역시 자동차 전장 산업을 준비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현대차가 LG화학과 삼성 SDI를 만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협업을 했던 것처럼 전장 산업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삼성전자, LG전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테슬라를 현대차가 따라간다? 안 따라가도 돼. 반만 가도 돼. 그러다 3분의 2까지 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번의 움직임이 아마도 그냥 가솔린 차를 만드는 완성차의 움직임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미래형 자율차 또는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성장주의 개념은 순간순간 그게 확 바뀔 수가 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가치주가. 우리가 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사국면이 있어요. 사람도 태어나면 성장하고 노쇠하다가 죽는 것처럼 기업도 성장기와 성숙기, 쇠퇴기가 있는 것처럼 도입기가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성장 산업은 도입기에서 성장기까지겠죠. 성숙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성장은 못하겠죠. 캐시카우는 되겠지만. 그런데 성장기 또는 쇠퇴기에서 재성장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치주라는 종목은 야, 가치 대비 싸니까 사. 저는 이 논리는 그렇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논리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가치주가 재성장에 들어간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재미없던 그런 그 분위기에서 성장주로 약간 올라오는 그 시점도 말씀하신 대로 상승세, 그러니까 역배열이라든가 이게 아닌 정배열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최근 계속 상승세로 전환이 양봉이 나온다든가. 그렇죠.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이제 성장주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한 말씀이세요. 아까 제가 계속 똑같은 논리를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측으로는 앞으로 뭐 현대차가 전기차도 만들고 수소차도 만들고 자율주행차 갈 거야. 그거는 요즘 주가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도 작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8년 연말에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3대 먹거리 미래형 자율차 나왔을 때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2018년 연말에 현대차를 샀다면 오히려 손실이 났겠죠. 계속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예측으로 사진 말자는 거죠. 아직 성장이 눈에 보이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 성장이 눈에 보이는 게 재무제표의 실적으로 눈에 보일 필요는 없다. 다만 주가 움직임으로 눈에 보여야 된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현대차 그룹주, 특히 현대차의 움직임은 그냥 단순한 가솔린 완성차로서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움직임이 나왔고, 저는 그것을 미래형 자율차, 전기차, 수소차에서 읽는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 오르면 보통은 다시 좀 조정받기를 기다리다가 놓치기도 하고 막 이런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심리가 오르면 비싸게 사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장주에도 적정 주가라는 것이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적정하니까 지금 들어가도 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 사실은 제 논리에 의해서는 없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저는 아까 현재 가치 평가가 힘드니까 가치주 평가가 힘들고 거기서 큰 수익 내기가 힘들다라는 논리로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성장주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뭐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적정 주가 평가는 저는 가치주도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주의 적정 평가도 저는 힘들다고 봐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가치 평가는 힘들지만 가격으로서 약간은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고점인가 또는 좀 조정받았나를 가격에서는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뭐 코로나 관련 주들 중에 뭐 시젠, 신풍제약 뭐 10배씩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100배, 1000배까지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최근에 막 LG와 삼성이 있을 때 꽤나 큰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게 대형주가 막 10배씩 올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의 한계는 차트에서 약간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격도라고 하는데요. 단기 이평선하고 중장기 이평선이 너무나 크게 각도가 벌어지면 지금 약간 오버슈팅 나오는 건가? 그럼 약간 몸살해야 되나 생각을 해도 되고, 또는 그런 종목들이 눌림목을 주면서 좀 조정을 단기 조정 한 10% 20% 정도 받으면 그럼 요 정도 또 가격대에서 더 안 떨어지면 재상승을 하기 위해서 좀 에너지를 비축하는가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거를 계속 제가 강조드리면서 강의도 많이 해봤지만, 가치 평가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지만 전 차트는 어느 정도는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차트는 그냥 그림이 아니고요, 가격인 거거든요.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건 오늘의 가치보다 내일의 가치가 올라가는 종목으로 사서 돈 버는 건 아니에요. 오늘 가격보다 내일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사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핵심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차트의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서 성장주가 오버슈팅이 난 건지 적정 조정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 말씀하신 대로 성장주도 그렇고 가치주도 그렇고 적정 주가 산정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이거 성장주인 것 같아, 이제 시작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면 바로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뭔가 타이밍을 좀 노리시나요? 저는 사실은 이제 신고가 종목을 되게 좋아하고요. 52주 신고가는 적어도 돌파를 해야지 얘는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고, 여태까지 좀 우리 보통 나 본전 찾으면 팔을 거야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본전 찾으면 팔을 거야가 다 매물벽이에요. 그 사람들이 본전이 오는 순간 다 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신고가를 뚫었을 때 매물벽이 없어지는 건데, 그렇게 따진다면 적어도 52주 신고가는 뚫거나 역사적 신고가는 더 이상 매물벽이 존재하지 않는 신고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위치에 가까워졌을 때 얘는 진짜 성장주인가 보다 라는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런 거예요. 우리가 남자분들의 예를 들면 3천만 원짜리 소형차보다 3억짜리 슈퍼카를 더 좋아하실 거예요. 여자분들의 예를 들면 30만 원짜리 백보다 300만 원짜리 백을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는 떨어져 있는 종목을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자꾸 낮은 가격을 원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이 비율을 말씀드릴게요. 3억짜리 슈퍼카를 사는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많이 말합니다.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슈퍼카는 중고값도 안 떨어져. 모두가 사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인가 봐요.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는 여성분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하더라고. 명품백은 재테크야. 가격이 안 떨어져. 모두가 사고 싶어 하니까. 시장에서 산 5만 원짜리 지갑은 사자마자 중고로 팔 수가 없겠죠. 뭐 한 1, 2천만 원짜리 소형차 가격이 안 떨어질 리가 없죠. 감가가 다 반영돼서 중고가 가격으로 나가겠죠. 근데 명품 백, 슈퍼카는 가격이 안 떨어진대요. 사실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식도 똑같아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명품 주식이라면 모두가 사고 싶어 할 것이고 안 떨어질 거예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명품 주식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주식은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을 거고 절대 오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물건은 명품을 좋아하면서 왜 주식은 싼 주식을 좋아하는지, 주식도 명품 주식을 좋아해야지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명품 주식은 무조건 가치주가 아니고 성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명쾌하게 이게 제가 이해가 되네요. 저도 이게 심리적으로는 그래도 좀 싼 거, 비싼 거 가면 괜히 좀 뭔가 비싸게 사는 느낌 자체가 싫으니까 사람들에게 아직 선택되지 않은 그런 싼 거를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승자와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들의 어떤 차이가 아닌가. 그 마인드 자체가 틀려야 행동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 확률 게임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싼 거는 그냥 바닥이라고 칠게요. 바닥을 잡아서 올라갔을 때의 수익과 뭐 무릎이나 허리쯤에서 샀을 때 올랐을 때의 수익은 정말 다르죠. 바닥이 10,000원이었다면 무릎은 한 15,000원, 허리는 한 20,000원, 고점은 뭐 30,000원이라고 치면 10,000원에 사서 30,000원에 팔면 20,000원이 남는 200% 수익이 있고요. 허리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면 20,000원에 사서 30,000원에 파는 거니까 50%예요. 200%를 먹을 것인가 50%를 먹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바닥에 사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절대 금액으로는 20,000원을 먹고 10,000원을 먹고 차이지만 확률적으로는 10,000원을 벌 수 있는 확률이 10번 중에 9번, 20,000원을 벌 수 있는 확률이 10번 중에 1번.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식 투자로 수익률 게임을 계속 해나가는, 나의 계좌 수익률을 높이는 게임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 자존심이 있지, 내가 비싸게 어떻게 사, 나보다 더 싸게 산 애들이 있어, 이런 접근을 하는 것보다 내 계좌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지, 확률적으로 10번에 9번이야? 그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판단하신다면 너무 바닥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와서 확인되고 이 좋은 종목이네, 성장주네, 확인된 종목들에 들어가는 게 승률적으로 더 높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말씀하시니까 많이 이해가 되고요. 가치주와 성장주, 이제까지 저도 이렇게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너무 안 맞는다, 현재의 가격이, 이렇게 생각했던 그 업종이나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잣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또 가능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사실 질문 좀 몇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